사소하고 무해한 행위. 수많은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후속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가 로스쿨 형법 수업에서 첫 시간에 예로 드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1954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됩니다. 현재 법률은 200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검색하면 경범죄로 규정된 수십 개의 행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이 처벌됩니다. 뱀 장수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과거 시골 장터에서는 뱀 장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달이면 달마다 오는 게 아니야를 외치면서 장사를 했어요. 물론 그저 뱀만 파는 게 아니라 비공인약도 팔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온갖 재밌는 만담, 걸쭉한 음담패설도 했죠.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엔터테이너였습니다. 뱀이 정력이 좋다는 말을 강조하다가 아이들이 보면 애들은 가라 라고 했죠.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처벌하는 게 옳은가요? 여러분에게 끔찍한 벌레는 무엇인가요? 꼽등이, 연가시. 사람마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 범죄의 정의를 내리면 도무지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 당시 끔찍한 벌레는 지네였습니다. 뱀 장수가 남성에게는 뱀을 팔고 여성에게는 지네를 팔았어요. 지네가 신경통에 좋다고 했답니다. 뱀이 정력이 좋다는 것은 뱀의 모양과 관련이 있는데 지네는 마디가 많으니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나쁜 여성들에게 좋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가 아닐까요? 사회적 유해성이 없거나 미미한 이런 행위를 범죄로 만들면 전과자만 양산할 뿐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없을 것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베카리아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불리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을 천명합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무엇이 범죄이고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제재가 가해지는가는 반드시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로크, 몽테스키웨, 루소 등이 공유하는 사회계약론의 필연적 산물이죠. 인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표자가 만든 법률만이 인민이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제약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과거 증권거래법은 증권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감독위원회는 국회가 아니죠. 우리 국민은 증권감독위원을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들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규칙에 형사 제재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규칙에 형사 제재를 규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다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베카리아의 죄형 법정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카리아의 다음 견해를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신성한 신조가 없이는 합법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첫 번째 문장의 앞부분을 바꿔 말하면 법률이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A. 이 원리의 반대는 법률이 허용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B. 얼핏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A의 원리는 금지되는 것 외에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B의 원리는 허용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의 원리가 B의 원리보다 자유의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베카리아는 이러한 신조는 인간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하며 정신을 각성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 UC 버클리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입학하기 전 학교에서 발생한 매우 특이한 사건을 기념하는 사진 엽서를 팔고 있었습니다. 두 여학생이 완전히 발가벗은 채 운동화만 신고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뒷모습 사진이었죠. 이 두 학생은 수업에도 그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황한 교수가 두 학생에게
옷을 입고 강의실에 들어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교수님, 우리 학교 학칙에 학생은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옷을 벗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 결과 학교 당국이 회의를 열었고 학생은 수업 시간에 옷을 입어야 한다는 학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두 학생은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시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이 규정한 불이익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음 문장에서 재확인됩니다. 재판관이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선 형벌을 과할 경우 그 형벌은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벌은 미리 정해진 정당한 형벌에다 새로운 형벌을 덧붙여 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재판관도 공공복리를 열망하거나 공공복리를 우려한답시고 범죄를 저지른 시민들에 대해 법률로 이미 정해진 형벌보다 더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공복리라는 멋진 명목을 내세우며 법률의 규정을 넘어서서 처벌하려는 권력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베카리아의 탁견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5조에 그대로 구현됩니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